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제 3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3강은 이제 부동산의 분류라 그래서 38페이지에 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토지 분류라 그래가지고 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28개 지목이 나와 있어요. 보지 마세요. 이 부분은 2차 과목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학개론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은 극히 드물어요. 뭐 사실상 이제 보셔도 뭐 효용성은 떨어지고요. 가끔 등장하는 것은 2차 하시면서 그 기초적인 내용으로는 그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42페이지 이제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분류 체계가 있어요. 이거는 정책론에서 한때 이제 종종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상 이제 내용이 엄청 많아요. 42페이지부터 그 45페이지까지 뭐 쭉 설명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사실상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공법 시간에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부분 학개론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뭐죠, 이제 기출문제에 보면은 출제된 과거의 역사적인 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제 그 기출문제 나온 정도만 정리해 주셔야지, 이거를 거의 그 토지 용어만큼 뭐 거의 내지 않는 파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그 공부하시는 것은 실익이 적어요. 근데 2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1차만 하신 분들은 그냥 그렇다 해서 1차만 하시면 이거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출문제 나온 정도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기출문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27회 때가 조금 이제 빈도가 높긴 했어요. 27회, 26회, 25회. 그때 용도지역에 대한 종류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그런 걸 지문 하나 정도 나온 걸 대비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공법이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결국 이제 토지 분류라는 것은 부동산 학적으로 논하는 건데, 부동산 활동상의 토지 분류만 논하시면 돼요. 이 토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민법상 부동산으로 이제 그 협의의 부동산으로 정의를 내렸잖아요. 토지라는 이제 고유 명사가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활동상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명칭이 나오죠. 개념에 따른 명칭을 별도로 분류해 놨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은 그 46페이지부터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은 큰 지장이 없으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46페이지는 많은 토지가 이제 설명이 되고 있네요. 이게 어디까지냐면 49페이지까지 내용이죠. 자주 나오는 토지 용어가 있고, 뭐, 그동안에 이제 30번을 이제 출제를, 우리가 시험을 봤죠. 중개사 시험 여기서 굉장히 오래됐는데, 30번 출제하는 경우 중에 딱 한 번 언급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용어가 빈도가 용어는 많다 하더라도 빈도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먼저 46페이지 보면 거기에 이제 대지, 택지, 부지 이렇게 나와 있죠. 조금 표현이 좀 애매하게 된 것도 있는데, 그럼 꼭 보셔야 될 것은 택지하고 부지는 꼭 보셔야 돼요. 택지가 토지 용어를 진행할 때 활동상의 개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토지 용어입니다. 그래서 택지 체크하시고 부지를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택지는 거기 감정평가상 용어로서 건물 부지로 이용되거나 장차 이용되는 것이 이제 외형적으로 물론이고 어쩌고저쩌고 측면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말은 길게 되어 있지만은 먼저 택지 번호 잡아볼까요? 택지. 이 택지는 그냥 이제 한 줄로 설명하면은 건축물입니다. 건축 용지를 말해요. 얘는 건축 용지. 근데 시험 문제는 이제 건축 용지 이렇게 내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로 이용 중이거나 이런 거예요. 건축물로 이용 중이다. 그 건축물로 이용 중이란 말은 건물이 이미 들어선 땅을 말합니다. 건축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물로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인 토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건축물로 이용 중이면 건물이 들어선 땅을 말하고, 건부지라고 이따 논합니다. 근데 건축물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토지다 이렇게 설명했잖아. 그럼 아직 건물은 들어서지 않는 빈 땅이야. 건물은 빈 땅이라, 토지는 빈 땅이라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택지는 이미 건물이 들어선 땅도 택지고요. 앞으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땅도 택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란 개념을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논리고요. 그리고 밑에 부지가 있어요. 부지. 이 부지하고 택지 개념을 논하다 보면은
택지보다는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부지는 어쨌든 다 가장 넓은 개념이 부지야. 그럼 부지의 개념을 거기 시험에 나왔던 걸 체크하셔야 돼. 일정 정도 사용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말한다. 요거는 이제 딱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라는 것은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또는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으면은 용도란 말은 쓰임새를 말하죠. 사용되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땅은 다 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지라는 넓은 범위가 있다. 근데 그 부지 안에 당연히 택지가 포함이 되겠죠. 택지는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또 건축물로 이용하는 거 합리적인 바닥 토지를 말하니까 그럼 부지 안에 택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토지들은 택지가 아닌 땅이라서 그냥 포괄적으로 비택지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거기 쭉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그 하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하천 부지,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바닥 토지, 농업용 부지,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임업용 부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제 부지람 어떤 용도 사용되고 밑에 있는 땅은 전부 다 부지람을 다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개념이 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이 나오죠. 부지란 해놓고 요것이 등장합니다. 부지라는 개념이 가장 포괄적인 용어인데 가장 넓은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잘 안 나왔어요. 과거에 보면. 근데 근래에 한번 부지라는 용어가 설명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 거기 대지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대지가 건축법상의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지는 택지하고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표현이 좀 애매모호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 이제 그 비교하는 거에 보면은, 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상, 그 지적법이죠. 2차 과목 공부하시는 거.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어요.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인 토지. 이 지목이 대인 토지는 이 택지보다도 작은 개념이다라고 그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대지가 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제 택지란 개념하고 부지란 개념 보시고 그리고 이제 공간정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어. 지목이 대인 토지는 이제 택지보다는 작은 개념이다라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의미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택지라는 개념과 부지라는 개념을 먼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택지도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 용어인데 이것도 잘 안 나왔다가 이번 29회 때 한번 이제 이렇게 출제를 했죠. 지문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던 토지 용어가 택지입니다. 그래서 택지 부지는 흔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초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잡아보셔야 돼요. 농지임지는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농지임지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3번에 후보지 이행지라는 게 있어요. 후보지 이행지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1회 때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토지 용어와 전설적인 토지 용어가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후보지 이행지 엄청 중요하죠. 이것은. 후보지 이행지는 또 29회 때 또 나왔어요.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이제 지역의 토지를 말합니다. 지역의 토지. 그래서 이제 후보지 이행지는 공통적인 상황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용도라는 것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전환이 완료가 됐어요. 전환이 끝난 거야. 용도 전환이 완료된 토지는 후보지 또는 이행지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후보지 이행지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과정, 전환 중에 있는 토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분류를 해주셔야 되는데, 밑에 후보지라고 설명이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상으로 거기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되게 의미가 있죠.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 전환되고 있는 지역이 돼요. 요거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이행지가 있는데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등 각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상 전환되고 있는 지역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뭐 따진다 그러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우선 기본인데요.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구분할 때는
후보지는 용도 분류체 가지고 분류하는 겁니다. 얘는 용도를 크게 분류했을 때 대분류 용도 상환에 전환되고 있으면 이거는 후보지가 되고, 용도 체계를 작게 분류했을 때 상환의 전환 중에서 이거는 이행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대분류, 소분류 이렇게는 출제하진 않더라고요. 그 문제 어떻게 출제하는 거냐면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먼저 이렇게 구분을 한다. 택지, 농지, 임지 지역이야. 근데 택지 지역이 다시 세분화돼요. 택지라는 말은 우리가 개념상 보셨던 것처럼 뭐라 그랬냐면은 건축물로 이용 중이나 건축물로 이용하는 게 합리적인 땅이라 그랬잖아. 그럼 어떤 건축물로 이용하는 게 합리적에 따라서 다시 세분화되기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택지로 이제 세분화됩니다. 농지도 마찬가지야. 농지도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게 합리적이냐에 따라서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으로 구분이 된다. 전답가야. 전지, 답지, 과수원입니다. 전이 뭐고 답은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임지는 어떤 나무가 식재되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신탄림 지역하고 용재림 지역으로만 한번 구분해 볼게요. 신탄림이라는 것은 주로 땔감 목적으로 이용하는 나무가 식재된 지역을 말하고, 용재림은 주로 목조용으로 이용하는 나무가 식재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보지라는 것은 대분류라는 게 뭐냐? 얘네들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후보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이 제일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얘네들 상호간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과정의 지역의 토지를 뭐라 그런다? 이거를 후보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행지는 작은 용도란 말은 얘네들끼리 하는 게 이행지야. 이렇게 하는 게 이행지. 그리고 사이에 경계선을 쳐주시고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행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이행지야, 이렇게. 이걸 이렇게 개념 어떻게 설명하겠어? 이행지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우선 마무리되면 안 되죠.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 각 용도지역 내에서 이렇게 해야 돼. 택지, 농지, 임지지역 각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 상환의 전환 과정에 있는 토지,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이행지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표현해드렸던 그 책의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제일 출제를 많이 하고 있는 토지 용어상의 개념입니다. 다시 후보지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이행지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 각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 상환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이제 요 개념이 제일 출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요 내용들을 구체적인 용도를 써가지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 문제를 풀려면은 택농임, 택이 주상공, 농이 전답가, 얘는 신용 이렇게 구분되는 거를 체계도를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과거의 기출 문제 보면은 주거 지역이 상업적으로 전환되고 이때 이 땅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주거 지역이 상업이니까 택지 지역 내에서 움직였네. 이건 이행지가 된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농지 지역이 임지 지역으로 전환되고 이때 농지가 임지 전환 경계에서 넘어가고 있네요. 이게 뭐다? 후보지가 되는 거야. 세 번째는 답지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대요. 이거 무슨 땅이 돼? 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주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럼 답이 주거로 전환되고 있네. 경계선 넘어가고 있죠. 이번엔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이야. 이거는 뭐가 된다? 후보지가 되는 거야. 세 개가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왔었던 예문입니다. 그러니까 요 예문들을 이제 아무 용도나 바꿔가지고 문제를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아직은 내지 않았지만 혹시 주의사항이 만약에 전지 지역이 뭐 과수원 지역이라고 그럴까요? 과수원 지역이 상업적으로 전환된 토지. 전환된 토지가 뭐냐라고 만약에 여쭤봤다? 그럼 그 후보지 이행지를 하면 안 돼요. 왜냐? 전환이 완료된 토지는 후보지 이행지를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전환 후의 용도인 뭐가 된다? 상업지다라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후보지 이행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는 이제 개념이 제일 두 가지가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방금 표현해드렸던 개념적인 측면이 제일 출제 많이 한다라고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표 안에 비교라는 말이 돼 있어요.
이 비교가 거기 동그라미 이제 1번, 2번, 3번이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번하고 2번은 이미 그 출제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후보지 이행지 나중에 여러분들 특징에 보면은 첫 번째는 그 동그라미 1번 그대로 표현할까요? 나중에 이제 토지의 특성에 들어가면 또 경제 부동산 공급에도 들어가면은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공부하실 거야. 부증성 논리로. 근데 부증성도 토지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지만은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공부하실 거예요. 그 근거가 용도의 다양성에 대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후보지 이행지는 경제적 공급 가능하다 그럴 때 그 경제적 공급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에 해당되는 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토지 후보지 이행지는 경제적 공급에 해당된다. 라고 이제 우선 참고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도 이제 이게 의미가 등장해요. 감정평가할 때, 어느 땅을 평가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전환 중에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전환 전의 용도가 주거지고요. 전환 후의 용도가 상업지야. 그럼 똑같은 토지인데 이걸 주거용으로 평가하느냐 또는 상업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의뢰인하고 짜가지고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원칙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후보지 이행지처럼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환 후의 용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라 돼 있어요. 전환 후의 용도야. 그러니까 뭘로 평가하라? 상업으로 평가하라는 뜻이야. 근데 예외가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예외적으로 전환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 전의 용도는 이 땅을 주거용으로 평가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칙이 전환 후고 예외도 그냥 표현하면은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전환 전의 용도를 표현할 때는 법적인 표현 쓰면은 전환 후의 용도로서의 성숙도가 낮은 경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법적으로. 성숙도가 낮다, 높다는 것은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평가업계의 실무적 내용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시험에 내진 않고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한 뭘로? 전환 전. 그냥 아무런 표현 없이 그냥 감정평가할 때 후보지행이 무슨 뭘로 평가합니까? 라고 그냥 표현한 원칙적으로 전환 후. 전환 후가 기원칙이고 전환 전할 때 꼭 요 말이 나오더라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개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감정평가에서 나왔었고 이거는 후보지행지가 토지의 경제적 공급의 예로서 출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그라미 3번은 이제 뭐냐면은 3번은 이제 지목 변경과 관련되는 거야. 지목이 이제 2차 과목에서 이제 공시법을 공부하시는 내용이라 그랬죠. 지목 변경. 근데 이제 전환이 완료된 거야. 전환이 완료된 후보지야. 그리고 전환이 완료된 이행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전환이 완료된 후보지 있어요. 후보지였다가 전환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전환이 완료된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 변경이 일어나요. 지목 발생한다. 근데 전환이 완료된 이행지는 지목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지목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더라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목과 관련되는 심화된 내용이라서 아직 부동산학계로는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주거지에서 상업적으로 용도가 전환 중인 땅이 있어요.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원칙적으로 따져보면은 전환 후의 용도인 뭐죠? 상업이라 그러고 이게 무슨 땅이야? 이게 주거의 상업의 택지 지역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이행지야. 그 상업 이행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업 이행지. 전환 후 용도 명칭서 상업 이행지. 근데 이 전환이 완료된 거야. 완료되면은 이거는 이행지라는 꼬리표는 없어지고 그대로 뭐가 된다? 상업지가 되는 거야. 이제. 전환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용도가 상업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지목은 바뀌었는가? 지목은 안 바뀌었어요. 왜? 주거용으로서의 지목은 대야. 상업용으로서의 지목도 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주거에서 상업으로 변경이 됐다,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토지 대장을 들춰보면은 지목이 둘 다 대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목이 변경이 안 돼요. 그런데 주거지에서 공업적으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땅이 있네. 그러면은 이제 이 땅이 이제 뭐가 되냐? 공업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전환 후 용도를 원칙 삼아서 공업 이행지가 돼. 근데 이 용도 변경이 완료가 됐네. 용도가 완료되면 이행지란 말은 없어지고 공업지역이라고 용도가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지목이 바뀌었는가? 지목도 바뀌었어요. 주거용으로서 토지 대상 들춰면 지목이 되고요. 공업으로 하면 지목이 장이야. 28개 지목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행지였다가 용도 전환이 완료가 됐어. 완료가 되면은 이행지에서 전환 완료가 되면은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택지 부지를 논할 때 이 지목이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관리관한 법률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잖아요. 지목이 대인 토지보다 이 택지가 더 넓은 개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목이 대인 토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주거하고 상업은 지목이 돼요. 근데 공업용지는 지목이 장이야. 그 지목이 대인 토지는 이것만 말하고요. 택지라는 게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부지는 이걸 다 포함한 개념이 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가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택지보다는 그래서 넓은 개념이고 택지는 공간정보 구축 관리하는 보면 지목이 대인 토지 요것만 지목이 되니까 요거보다는 좀 넓은 개념이다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후보지 이행지 다시 정리해보고 하도 많이 나와서 후보지 이행지는 각 책에 이제 표 안에 들어있는 후보지 개념과 이행지 개념을 판단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이거를 아까 판단하는 것은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 중인 게 후보지고 택지, 농지, 임지 지역 각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인 게 이행지다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하고요. 요 부분은 이제 이해하실 때 요거 있죠. 방금 기출문제 나와서 또 예를 든 거. 요거 가지고 이제 이런 대입을 해가지고 적용하면 좀 더 오랜 시간이 남아요. 근데 후보지 이행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에서도 이제 경제적 공급 예로 하나 나온다는 거하고 감정평가할 때 요 내용이 언급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요건 해당되는 분야에서 언급될 때니까 그때 좀 옛날에 후보지 이행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라고 질문해 드리면은 기억 안 나는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고 기억 어렴풋이 나는데요. 그러면 공부를 엄청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목 변경과 연관되는 것은 아직 우리 시험에 내지는 않았지만은 모의고사 한번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전환이 완료된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지만은 이행지였다가 전환이 완료된 경우는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예를 가지고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후보지 이행지는 개념을 기준 잘 정리해 주시고 이 후보지 이행지와 더불어서 이제 아주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전술적인 토지 두 가지 중에 또 하나가 그 오른쪽 47페이지에 보면 필지하고 획지가 있어요. 필지, 획지 이거 이제 지우겠어요. 처음으로 출발했던 토지 용어가 필지, 획지의 구분이었었습니다. 필지하고 획지. 요즘에는 그냥 개념만 나와요.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필지, 획지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거기 필지는 이제 거기에 그 첫 번째 줄에 의미가 있죠.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한계를 표시한다.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거밖에 안 나와. 요즘에는 법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필지란 말은 얘는 소유권이죠. 먼저 소유권이라는 내용이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법적인 개념이야. 법률상의 법적 개념이 용어죠.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입니다. 범위와 한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입니다. 여기서 옛날에 장난을 쳤었어요. 초창기 때. 등록 단위를 말해요. 등록 단위지 만약에 여기다가 필지가 면적 단위다 이렇게 출제하잖아요. 요건 X가 되는 거야.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라는 거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등록 단위가 뭐냐면 지번이야. 면적 단위 우리가 보통 제곱미터로 하잖아요. 그래서 필지는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라 알아두시고 이게 하나로 묶여가지고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한 지문이. 어떻게 개념 정의하겠어요? 필지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로서 하나의 지번이죠.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최소 등록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아마 공시법 공부하실 때 정리가 되실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획지란 말은 이 개념이 아니라 가격 개념이야. 획지도 이제 오랜만에 29회 때 언급이 되는데 가격대입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갑돌이 땅이고 세 가지로만 해볼까요? 갑돌이, 을순이, 병파리 땅이에요. 그 세 필지잖아. 근데 얘네들 땅이 전부 다 제곱미터당 1억이야. 그럼 가격은 똑같잖아요. 하나로 묶어가지고 얘는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내용상. 그래서 가격대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 그래서 획지는 가격을 포인트로 잡기 때문에 얘는 경제학적인 개념이고 이 획지라는 개념을 주로 다루는 것이 얘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평가론의 가격을 다루는 이론이니까 감정평가상 용어다라고 판단하시게 되겠어요. 그 두 가지 관계가 밑에 비교하는 게 있는데 뭐 굳이 비교도 하지 마시고요. 필지란 요 개념과 획지란 요 개념이 이제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지는 법률적 개념, 소유권을 개념이니까 획지는 가격 개념이니까 경제학적인 개념이다. 그 두 가지 관계에 대한 논리는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 미세한 부분으로 들어갈 때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필지와 획지니 개념적인 측면만 물어보는 선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설적인 토지 용어가 두 개야. 후보지 이행지를 구분하는 거하고 필지, 획지를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그 47페이지 보면 밑에 방가로 번에 맹지하고 대지가 있어요. 맹지는 자주 나와. 우리 시험에서요. 그런데 이제 대지는 거의 잘 내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딱 지문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다 해볼게요. 맹지는 자주 나오는데 두 가지를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셔야 돼. 도로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도로에 접속면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맹지는 도로의 어느 면도 접하지 못한 땅, 접속면을 가지지, 도로의 어느 면도 접속면을 가주지 못한 땅을 맹지라 그래요. 이게 맹지야, 맹지. 그래서 이제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 허가를 신청해도 건축 허가 안 나요. 이렇게. 그래서 맹지가 자주 나옵니다. 잊지 마시고. 근데 거의 다 맹지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더라고. 도로의 어느 면도 접속면을 갖추지 못한 땅, 맹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지가 이제 모양상의 특징인데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뭐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생겼죠. 이 맹지하고 차이는 맹지는 도로에 어느 면도 접하지 못했는데 얘는 도로에 접했는데 좁은 통로로 접한 거야. 좁은 통로로 접했는데 안은 넓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루처럼 생겼다고 해서 자루형 토지에서 대지라 그럽니다. 근데 이 대지가 한글로만 대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법상 이제 이 대지하고 비슷해. 용어가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꼭 써줘야 돼, 이것은. 대지에 보면 이게 오디자가 아랫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루처럼 생겼다가 자루형 토지. 그래서 자루형 토지가 될 수밖에 없는 논리가 도로에 접한 통로는 좁은데 안은 넓다라는 겁니다. 자루형 토지, 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맹지하고 이제 파트너를 이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겠네요. 도로에 어느 면 접하지 못한 땅, 맹지, 자루처럼 생긴 땅, 좁은 통 접한 토지, 대지. 한자를 꼭 써준다는 거. 근데 이거는 거의 잘 안 내고 요것이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맹지가. 그래서 근데 맹지에 나온다 하더라도 틀린 걸 찾으라 그러면은 거의 다 이거는 이제 없는 지문이 되더라고요. 맹지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맹지 잠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나지, 공지, 건부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 이쪽에다 해볼까요? 나지랑 비교해드는 땅이 건부지입니다. 먼저 이제 공부하실 때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 특히 이 나지의 개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지의 개념이야. 그 나지의 개념은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지라고 이제 법에 규정된 거를 어느 출지원이 틀어가지고 낼 수는 없어요. 아니 반대로 낸다 그러면은 뭐 본인 생각도 낸다 그러면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법적인 근거를 대면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지란 개념이 거기 두 줄로 설명이 돼서 표현해 보면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어요.
지상권 등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꼭 알아야 돼요. 아마 제일 중요한 개념이 그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고 나서 동그라미 이제 1번은 이제 별도로 우리가 논할 것이고요. 동그라미 1번의 경우는 나지를 저지와 갱지를 구분한다?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것도 몰랐는데 일본 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 갱지 저지를 구분하는 게 과거에는 나온 적이 딱 한 번인가 있어요. 그거는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이 법을 근거를 무시하고 그냥 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거 내면 그 이신청거리야. 어쨌든 동그라미 이제 2번은 이제 1번 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3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기억하셔야 돼. 낮이면서 지목의 대인투는 나대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에 대한 논리가 이제 이 개념에 도출해야 돼. 그래서 낮이 꼭 기억하셔야 돼. 법적인 조문으로 이제 종종 나오니까. 낮이는 우선 건축물이 없어. 그리고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물이 없어? 사법상 권리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이거야. 그리고 건부지라는 개념은 굳이 그 암기 안 하셔도 돼. 왜? 우리가 지금 뭐를 공부하셨어? 부지를 공부하셨어. 부지. 부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냐면은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토지를 부지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건자가 붙은 거야. 그럼 뭐라고 맞출 수가 있어요?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가 건부지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알면은 건자 붙이면 그냥 때려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부지 개념 가지고 장난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나지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 가지고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지야 나지 건축물이. 근데 그 나지를 만약에 굳이 장난친다 그러면은 나지 건축물이 없어.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야. 이거를 공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이렇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법을 근거로 낼 때 우리나라 토지 중에는 공법상 권리는 다 받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가 성립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나지 건부지 할 때 나지 개념 하나 잡으시고, 두 번째 논리는 아까 전에 나지에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논리입니다. 밑에 건부지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그 논리가 나와요. 시장 가치야. 옛날에 이거 한번 냈었는데 시장에서 어느 게 더 선호도가 높을까? 선호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높을 거 아니에요. 원칙하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나지하고 건부지를 비교하다 보면은 나지가 더 가치가 높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당연할 거야. 빈 땅이야. 그 빈 땅을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할 거 아니야. 주택 짓고자, 상가, 공장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경쟁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지는 이제 왜 건부지보다 가치가 높으냐 하면은 나중에 토지 특성 중에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건부지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해. 그러면 이걸 철거하고 개발해야 되잖아.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 그 권리관계 내보내면은 이걸 법적인 계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보낸다. 그럼 개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나지보다는 이용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지가 건부지보다는 어떻다? 빈 땅이다 보니까 백지 상태야. 다양한 종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다? 가치가 높다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나지보다 건부지가 가치가 높은 데도 있어요. 이거는 나지로서의 용도의 다양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린벨트처럼 토지용 규제가 굉장히 심한 지역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나지가 건부지보다 이용 가치가, 즉 시장 가치가 높다는 걸 하나 알아두셔야 돼. 근데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건부지에 대한 설명이죠. 건부지를 감정평가하는 거야. 건부지를 감정평가. 요 용어가 등장합니다. 건부지를 감정평가하는 것은 땅을 평가하는 거죠. 건물이 부착된 요 토지 있죠, 토지. 이 토지 가격이 얼마냐, 요거를 논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건부지를 평가하면 거기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 가격이 얼마냐라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건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근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 줄 때 긍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고 토지 가치에 부정적으로 미칠 수가 있네. 근데 이거는 위에 있는 논리랑 똑같아. 나지가 건부지보다 시장 가치가 높은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이건 나지 입장에서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양한 용어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거꾸로 건부지가 왜 나지보다 시장 가치가 낮은지를 감정평가할 때 그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이때 쓰는 표현이 건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라고 했죠. 긍정적, 부정적이라고 해서 이때 쓰는 표현이 우선 원칙하고 예외를 표현할 때 이 말이 좀 어려워. 이때 건부 감가란 말하고
건부 증가란 말이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거 자세하게 내진 않을 거야. 이게 평가론상에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근데 이 건부 감가 증가란 말은 주의사항은 건물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논하는 거야. 즉 토지를 건부지를 평가하는 거, 건부지야. 건물이 부착된 땅을 평가하는데 건물이 부착돼 있네. 건물이 부착돼 있음으로 인해서 건물이 부착돼 있음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토지 감가라 그러고 건물이 부착돼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토지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건부 증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느 게 원칙이겠어? 당연히 뭐죠? 감가가 원칙이 되는 겁니다. 건부지 입장에서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가 없어. 철거하고 권리관계 내보내면서 개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악화돼요. 그래서 건부 감가가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처음부터 건물 질 때부터 토지하고 건물이 이게 최유 상태가 처음 시간이 지나면 최유 상태는 아니지만은 처음부터 이 토지를 건부지를 평가할 때 건부 감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토지는 수명이 무한되고요. 건물도 수명이 상당히 길어. 그런데 처음에는 이 건물을 지을 때 10층짜리 건물이 주변 상을 봤을 때 최유 상태였었어. 최고 가치였었어요. 근데 주변이 막 개발되면서 주변 땅들이, 건물들이 막 100층 짓고 200층, 만층 막 짓고 있어요. 근데 이건 10층으로 계속 되잖아. 주변 환경이 이제는 이제 집약적인 활동이 늘어나가지고 높은 고층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10층을 계속 유지되면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건물을 바로 때려 부시고 100층, 1000층 질 수 없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요. 동시에 이제 권리관계 해소하는 게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건부지를 평가할 때는 건물 때문에 이 토지가 최유 상태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부 감가 현상이 보통이다라고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나지와 건부지를 구분할 때 나지 개념을 먼저 꼭 잡으셔야 돼요. 법적인 조문이니까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나지 개념에 동그라미 1번 나온 거 있었죠. 시장 가치는 나지가 건부지는 높은 게 원칙이다. 보통이다. 물론 예외적인 높은 게 있다 하더라도 원칙이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다? 용도의 다양성이다. 근데 뒤집어서 얘기해서 건부지는 나지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걸 나중에 감정평가와 관련되는 걸로 언급이 될 수가 있어요. 건물이 부착된 땅을 평가할 때 평가사들은 건물의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네. 근데 건물이 토지 가치에 긍정적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 미칠 수도 있네. 근데 부정적으로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와 건물이 균형이 안 맞는 게 대부분입니다. 즉 최유 상태 미달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요? 건부 감가가 원칙적이다.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나타난 것은 아까 전에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부지는 거기 기득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요. 근데 그린벨트 안에 있는 나지는 이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지보다는 건부지가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부지에 보면 건부 감가란 말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건부지 파트에 건부 감가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근데 예외적 건부증가 나타나는 건 참고만 하셔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건부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시험에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억하시고 중간에 공지가 있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나 더 해봐야겠다. 거기 보면은 이제 아까 나지의 동그라미 4번이 있었죠. 옛날에 한번 잠깐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나지하고 나대지도 구분하는 주제예요. 나지하고 나대지는 공통적인 것이 둘 다 건축물이 없는 건 마찬가지야. 둘 다 나지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차이가 뭐냐면 지목이야. 나대지는 대자가 붙어 있잖아. 나대지는 나지이면서 동시에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해요. 근데 그냥 나대지랑 비교되는 나지라고 할 때는 지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린벨트 안에 있는 빈 땅은 나지야. 근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대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때문에 나대지하고 나지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도시지역은 실무적으로 나지, 나대지 거의 같은 개념을 보지만은 우리가 개념상으로 구분하면은 나지하고 나대는 좀 구별을 하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대지가 좀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나지이면서 지목의 대인 토지란 말은 나지이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빈 땅을 나대지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그나마 나지의 개념 이렇게 돼요. 근데 중간에 공지라는 것은 건부지 개념이에요.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하나의 필지 중에
건물을 짓잖아. 건물 지으면 빈 공간이 생겨. 이게 공지야, 공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공지는 이제 우리나라는 건폐율 때문에 생겨요. 건폐율은 공법에서 공부하겠지만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우리가 최대가 아마 90%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건폐율이. 그러면은 대지 면적이 있는데 거기다 건물을 90% 짓다 하더라도 10%의 공지는 생겨요. 그래서 한 필지에서 공지의 개념만 가끔 나옵니다. 한 필지 중에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건물 제한으로 건물을 짓고 난 빈 공간을 공지다라고 하시면 돼. 공지를 놔두면 그 공지를 이제 조성하는 이유는 일조권 문제 때문에 그래요. 건물 높게 진 주변에 이제 재산권 침해되니까. 그리고 건물이 지진 등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 건물 무너지면은 피난처를 제공해야 되잖아. 그게 공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한 필지 내에 건물을 지고 난 빈 공간이 공지고 일조권 방지, 일조권에 대한 논란에 대한 방지, 그리고 건물이 무너질 때 피난처를 제공하게 한 것이다 라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는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공지. 그 나지하고 건부지 개념이 논리적으로 낼 것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또 다른 최근에 나온 건데 법지가 있고요. 이런 빈지가 있어. 법지, 빈지야. 근데 법지, 빈지를 따로 이제 공부하시면 묶어서 하셔야 되고요. 근데 기타적인 토지에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기타적인 토지에 포락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생각하신 것은 법지하고 빈지하고 포락지를 같이 묶어서 공부하셔야 돼. 최근에 3년 동안에 2번 정답 나왔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지는 그냥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빈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정의가 있어. 거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줄은 지적 그 첫 번째 끄트머리부터 만조 수위선에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하나 여러분 줄 체크하셔야 되고 밑에 이제 기타적인 토지에 포락지가 있어. 포락지. 포락지 보면 거기도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공유수면 관리 매리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줄 칠 거.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에 잠기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최근에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건 지워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법지, 빈지, 포락지를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육지가 있고요. 바다가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뭐라 그러냐? 해안선, 즉 해수면 최대 만조이야. 해수면 최대 만조를 기준으로 여기 위에는 육지고 밑에는 바다가 돼요. 근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용어 정의로서 토지 용어가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만조일 때는 바닷물에 잠겼을 거 아니야. 근데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이 썰물 쭉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은 간조위가 생겨요. 그럼 만조일 때는 잠겼다가 간조위가 되면 밑에 있는 땅이 드러나. 이거를 우리 법률상 용어로 뭐라 하냐? 간석지라 그래. 간석지 아마 실무적으로는 아마 갯벌이란 말을 많이 쓰시게 됩니다. 때문에 간석지는 뭐가 된다? 얘는 바다가 되는 거야. 바다. 평소에 바닷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밑에 땅이 질적질적해요. 갯벌처럼. 간석지는 아직 한 번도 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만조위부터는 다 육지야. 그 다 육지라 그래서 그러면 토지대장이 있고 등기등본이 있고 지본이 있고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법의 규정도 보면은 해수면 만조위부터 시작해서 지적공부란 말을 써요. 토지와 관련되는 공적 장부를 우리가 지적공부라 그래.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있고 등록이 안 된 토지가 있어. 이 등록된 땅 우리가 필지라 그러잖아. 그래서 지번이 붙는 토지 등록 단위가 필지. 그럼 해수면 만조위부터 시작해서 여기 아까 책에 나왔던 법의 규정이야. 해수면 최대 만조위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시험에 내냐? 이걸 빈지라 그럽니다. 빈지 개념을 꼭 잊지 마셔야 돼. 빈지는 해수면 최대 만조위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이 빈지는 일본식 용어예요. 1999년도 12월 31일 날에 이 빈지란 명칭을 바닷가로 바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은 뭘로 낸다? 빈지로 내요. 이렇게 출제위원들이. 빈지로 이제 작년에도 빈지로 언급됐으니까 빈지란 용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빈지를 정리해 보니까
얘는 바닷가야, 해수면 모래사장이야, 해변가. 당연히 사적 소유권이 인정될까 안 될까? 얘는 인정이 안 되지. 등록이 안 됐으니까. 등기등본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가가 이렇게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가치가 어떨까? 이용가치가 대빵 높아요. 거기 뭐 여름철은 보글보글 하잖아요. 해수욕장 가셔가지고 빈지 가시잖아. 해수욕장 가시면 우리는 빈지 가자 막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바닷가 이게 꼭 개념 다시 해수면 만주보다 지저분이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잊지 마시고. 근데 빈지 구역을 놔둔 목적 중에 하나가 포락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게 한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또 무슨 땅이 나왔어요? 포락지가 나왔네. 포락지. 이게 최근에 2번이나 정답 나왔던 땅이 포락지야. 그럼 포락지는 무슨 땅일까? 책에 아까 법에 규정된 거 말씀드렸었죠? 포락지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이거구나. 토지가 그대로 책에 있지만 적어볼게. 물에 침식된 거야. 여기서 물은 이제 하천이 될 수 있고 바다가 될 수 있는데 하천에 의해서 포락지가 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바다에 의해서 이제 포락지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에 잠긴 토지. 이게 이제 28회 때는 뭐라고 나왔냐. 이걸 그대로 보기 중에 해놓고 포락지를 해야 될 걸 이거는 빈지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해 수면 밑에 잠겨버렸대. 그럼 등록된 땅이 아까 무슨 땅이나 필지라 그랬잖아. 소유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땅이 바닷물에 잠겨서 포락지가 돼버리잖아요. 소유권이 상실이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상심하겠어. 그래서 이 등록된 땅을 우리가 잠긴 땅을 뭐라 그런다? 포락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 빈지가 바닷물에 잠겼어. 포락지다. 그러면은 그건 X가 되는 거야. 왜? 얘는 등록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빈지가 놔둔 목적 중에 포락지 방지라는 게 의미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해수면 만재부터 등록을 해버리잖아요. 이 땅이 갑돌이 땅이다. 이 사람은 맨날 노심초사해요. 지구온난화가 돼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진대. 그 가봤더니 바닷물에 잠겼어. 그럼 뭐가 돼? 포락지가 되는 소유권이 상실돼 버리잖아요. 그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여유를 두고 등록을 하더라라는 거죠. 우리나라 법에 보면 그래서 빈지, 포락지, 간석지에 대한 개념이 같은 법에 개념적으로 쭉 나와 있어요. 다시 간석지는 만조기 때 간조가 되면 드러나는 해안 퇴적 지형으로 바다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요거는 시험에 낸 적은 없더라. 근데 빈지 개념과 해수면 만조부터 등록된 지역 사이 토지, 빈지 개념과 지금 포락지 요 개념 두 개는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세트야, 세트. 근데 빈지가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비교되는 땅이 생겼네. 이게 법지야, 법지. 그럼 법법자야. 등록된 토지 중에 법법자. 이게 법지는 이런 땅을 말합니다. 요 부분이 법지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법지는 토지가 등록된 토지 중에 토지가 붕괴될까 걱정되는 거야.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경사지게 만든 토지. 이게 이제 법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빈지랑 왜 관계가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갑돌이 땅이 있고요. 여기가 을순이 땅이야. 그럼 갑하고 을을 이제 경계에서는 뭘로 기준을 삼냐면은 경사진 부분은 하나의 필지를 구획을 할 때 경사진 부분은 원칙이 하단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 면적이 만약에 1000제곱미터고 이 법지 영역이 10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요 땅은 이제 누구 거냐면은 여기 하단부를 기준하니까 갑돌이 땅이야. 이게. 그럼 갑돌이 토지대장 들춰보잖아요. 만약에 지번이 101번지인데 토지대장 들춰보면은 토지대장상의 갑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면적이 1100으로 돼 있어. 1100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 뭐만 이용한다? 1000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랑 비교돼? 법지랑 비교되는 거야. 빈지랑 비교되는 거야.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영역이잖아. 등록된 땅이 아니니까. 근데 법지는 등록된 땅이잖아. 갑돌이 땅이라고. 그러니까 사조소 인정이 되는데, 근데 이 법지 부분은 토지가 붕괴를 막기 위해서 경사지게 만든 땅이다 보니까 갑돌이가 내 땅에서 마음대로 막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붕괴된 부분은 아래 울순이 재산권 침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 가치는 없거나 적은 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빈지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유권면에서 이용면에서 비교가 되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실 때 빈지 이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참고하시되 빈지, 포락지, 법지 이 세 가지가
한 세트가 되더라라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묶으셔야 돼. 그래서 빈지랑 비교되는 거 포락지 비교, 그리고 빈지랑 비교되는 거 법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토지 용어들이 뭐 어차피 낸 거 또 내니까 기출문제 나온 것만 충분히 돼요. 그리고 이제 기타 토지 중에 거기 유휴지는 보지 마세요. 그 없어진 용어면 세법상 용어인데 없어진 용어고, 휴한지와 공한지가 있어. 굉장히 간단해. 둘 다 한지니까, 둘 다 한지가 붙었잖아요. 둘 다 한지가 붙었는데 둘 다 그래서 나지 개념이야. 근데 나지를 놔둔 목적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이유로 놔두는 것이 휴한지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한 목적으로 놔두는 것은 뭐다? 공한지가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까? 휴자가 붙였잖아. 휴한지는. 주로 휴한지는 정상적인 이유. 주고 뭘까? 농지야. 겨울철에. 그러니까 비옥도 회복을 위해서 휴경하고 있는 농지 등이 휴한지가 되는 거야. 정상적인 이유잖아요. 세금 보조 이제 뭐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공한지는 뭐냐면은 투기 목적이야. 그러니까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그냥 방치한, 낮이 상승 방치한 토지를 공한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휴한지 휴를 자 생각하시면 돼. 정상적인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하고, 대표적인 얘가 휴경지고 겨울철에, 공한지는 투기 목적으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놔두고 있는 땅이 공한지다. 많이 내지는 않아. 휴한지 공한지는 가끔 가다가 나오는 토지. 유지 보지 마시고 휴한지랑 공한지만 하시면 돼. 소지가 있죠. 소지. 소지도 원래는 요거랑 세트인데,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땅을 말합니다. 개발 전. 택지 개발되기 이전 땅을 우리가 소지라 하고 같은 말로 원지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땅.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에 보면은 택지 개발하잖아요. 택지 개발할 때 택지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이 소지 매입 가격에다가 계량 비용이 포함돼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땅으로서 자연 상태 그대로 토지를 그래서 원지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토지는 그렇게 복잡한 토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죠, 이제 표현해 드렸죠. 택지로 개발된 이전 땅 참고하시고, 선하지도 간단하잖아. 선이 고합선이죠. 고합선 아래에 있는 땅을 뭐라 한다? 선하지.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적잖아요. 선하지 땅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공중무관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왜? 고합선은 공공시설이거든요. 근데 고합선이 사실상 영구적인 공공시설이야.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용면이 굉장히 떨어져서 나중에 감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하지 고합선 아래에 있는 땅으로 가치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끝. 선하지 개념 가끔 나옵니다. 그럼 한 개지 안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럼 거기까지가 이제 토지 용어고요. 엄청 나와요. 토지 용어로서.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토지 등이 쫙 파상이 됩니다. 다만 근래에는 이제 이제 빈지하고 포락지가 이제 자주 나왔고요. 그리고 좀 전에 20회 중반에는 나지, 건부지를 비교하는 게 나왔었고, 그래서 필지, 획지, 후보지, 이행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빈도에 따라서 이게 다른 토지가 좀 확장되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좀 상대적으로 이제 출제는 비중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온 정도만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이제 건물의 분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주택법으로 건축법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택법이든 건축법이든 그 분류하는 체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서 공부하셔라. 공법 시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있죠. 분류만 하실 수 있으면 돼. 거기에 건축법상의 분류가 단독주택 있죠. 종류가 4개 있어. 단독주택에는 우선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어요. 단다다공이라고 그래요. 공법 교수는 어떻게 암기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학창시절에 단다다공. 단독주택은 다시 뭘로?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단다다공. 공동주택은 4가지가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구분하는 사항은 나중에 논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숙사, 아연 세개라고 이제 보통 합니다. 단다다공, 아연 세개. 학계론 입장에는 종류만이라도 알아두세요. 단독의 건축법상 분류야.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4개 있고,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도 아연 세개라서 4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세대는 뭐다? 공동이에요. 나머지 여기 다자 붙은 다중하고 다가구는 뭐라고요? 단독이다. 거기에 이제 분류하는 내용들은 그냥 공법 시간에 하시는 거니까 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52 또 주택법상 분류가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언제 다 공부해요. 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주택법을 하시고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53페이지 보면 약간의 이제 예제가 설명이 쭉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형식이 나온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54페이지에 나오는 제3절 속성은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사실상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건너뛰도록 하겠어요. 이것은. 본문에서 이제 민법시에 다 다루는 거니까 다 무시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논했어요. 부동산학의 총론이 네 가지 주제에 있다 그랬죠. 부동산학의 의, 부동산 개념, 토지 용어, 그리고 부동산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문제가 나오는데 부동산하고 부동산 개념, 토지 용어를 잡았으니까 마지막 하나가 남았잖아. 이게 마지막 하나가 제일 출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 하냐? 부동산 특성이야. 토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68페이지부터 한번 예정입니다. 68페이지 토지의 특성은 거의 매년 출제되는데, 그래서 어떤 걸 위주로 출제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 굉장히 이제 용어적인 면에서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내년도 한 5월 달만 가셔도 지금부터 하신 분들은 이 내용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뒤에 있는 것보다는 상대적 개념적인 위주로 출제되는구나라고 확인이 되면서 난이도가 좀 하급에 해당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거야. 지금은 다 상급이지만은. 그래서 그 시기까지 충실하게 내공을 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유명한 토지의 특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